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남신도 주일 예배인데, 특별히 남신도에 관련해서는 마땅한 얘기거리가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남신도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운 몇 가지 계획 중에 유난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저한테 특별히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성찰을 기대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 같이 저는 그냥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도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 그러면 또 소재는 먹는 거로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없다는 버나드 셔나 먹는 음식이 곧 자신이다라는 포에르바의 유명한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는 소크라테스의 절제를 요구하는 듯한 말에는 그런가 하고 의문을 가지지만은 박완서님의 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수는 있지만은 맛없는 건 절대로 안 먹는다는 말에는 큰 공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른 이에게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설교하지 마라. 내게 맞게 먹고 침묵하라는 말을 남겼지만은 오늘은 무엇을 먹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보더라도 선악과 이야기로 시작해서 돼지고기나 문어, 장어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또 안식일 날 미리석을 잘라 먹는 일로 벌어진 논쟁, 그리고 밥상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의 풍경 등 먹는다는 것, 먹을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꺼운 성서의 한 구절인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를 택해 앞뒤를 잘라내고 이어령 비어령일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반전 없이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엄격한 채식에는 흥미가 없고 맛있는 채식에는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 다양스러운 문화가 얼마 전까지는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접대한다고 하면 비싸고 몸보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깃집을 먼저 생각하고 한 하루에서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채식과 관련된 글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면은 그 주장을 들어도 나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일이라 한기로 흘려버리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접하게 되는 동물권이나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의 강요하는 듯한 주장은 히틀러는 동물권을 법제화했지만은 꺼리낌 없이 인류를 학살하였고 음식은 영양의 문제이고 문화나 취향의 문제인데 하는 생각에 오히려 반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채식은 별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렸고 공감은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채식이 별거냐, 어렸을 때 먹던 밥과 반찬이 채식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밥상을 생각해 보면은 고기를 먹은 적은 많지 않았지만 국은 대체로 멸치 등으로 국물을 냈고 김치는 젓갈로 맛을 냈으니까 엄격하게 말하는 채식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주 못 먹는 고기 반찬은 바라는 것이었지 안 먹을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채식을 선택하는 까닭을 보면은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로 혹은 건강을 이유로 또는 환경을 위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채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작은 애가 어렸을 때 아토피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도 단백질과 지방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데 쌉싸름한 채식만 해야 하니까 가끔 채식 전문 식당이라도 가면 혹시 맛있게 먹을 만한 음식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몇몇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뷔페식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음식 종류는 꽤 되었지만은 어른이 먹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애가 좀 괜찮아지면서 채식에 대한 관심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통풍 진단을 받았는데 이 통풍은 육식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단백질을 원인으로 하는 병이라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야 하나 하는 고민을 잠깐 했지만은 육식을 안 할 수 없는 직장 생활과 병행할 엄두가 안 나서 일단은 단백질 섭취를 조금 줄이고 약에 의존하는 걸로 마음을 편하게 먹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느긋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는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되면서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속한 영장류가 처음 등장한 6,500만 년 전에서 8,000만 년 전에는 나무 위에서 살며 과일과 잎을 주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약 4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에 나타난 초기 인류들의 어금니와 깊숙한 턱뼈 등의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유인원들처럼 초식 위주의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때쯤 인류의 머리는 침팬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약 258년에서 18,000년 전쯤에 아프리카는 건조해지고 숲은 줄고 초지가 늘었습니다. 과일 등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인류는 생존을 위해 육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100cm, 그러니까 1m쯤 되었으니까 초원에서 사냥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중 마지막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뼛속에 있는 골수와 뇌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수를 먹기 위해 돌을 이용해 뼈를 깨먹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두뇌의 크기는 750cc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만 년 전쯤에 나타난 호모 에릭투스는 키가 1m 70쯤 되고 두뇌는 1000cc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두뇌와 체력 그리고 석기를 가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70만 년쯤 화석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많은 단백질을 먹기는 했으나 아직 소화는 시키지 못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할 수 있게 진화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불을 이용한 육식이 인간의 뇌를 다른 유인원보다 크게 만들었고 또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커다란 뇌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육식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인류는 먹을 것을 두고 사람과 다투지 않을 대세김 동물을 먼저 가축화하였습니다. 그 후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역별로 자급자족을 하였습니다. 19세기 냉장기술과 냉동기술의 발달과 철도와 동력선 등 운송수단의 발달로 식량의 자급자족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식민지로부터 들어온 소고기와 곡물 등 식품으로 유럽 제국들은 산업화를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었고 고도로 도시화된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육식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식민지와 산업화 시대 이후 기름진 소고기를 좋아하는 영국인들의 식성과 빠른 성장을 위해 소에게 곡물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고 비료를 투입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곡물을 생산에 늘렸지만은 그 성과물은 부유한 나라 사람들만이 먹을 소어를 먼저 먹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유함의 상징이 된 붉은 고기는 부자 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비만의 시대를 열었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부족하여 굶주리는 양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소사역은 가축의 과육목축, 과잉경작, 산림벌채, 부적절한 관계기술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목화를 확대하였고 생물군과 종다양성이 변화하고 토양 침식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수치로 나오는 수해 사육과 도축,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과도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여름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준 브라질 아마존의 화재의 원인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소고기 무역 전쟁을 배경으로 목축업자들의 방화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그 목축으로 인해서 열도의 우림이었던 그 땅은 그 이후에는 목축 이후에는 밭으로 경작되다가 결국에는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의 근거에서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은 전 세계인이 고기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도 먹지 않는 비건 식당에 따른 경우에는 농사로 인한 탄소 배출은 2050년경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2050년까지 인류가 동물성 식물과 제품을 완전히 끊고 목초지를 전부 숲으로 되돌린다 해도 그 효과는 탄소 배출량의 10%를 절감하는 데 머물 것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동물 백지를 말하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공장식 축산보다 방목형 축산이 더 많은 땅과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환경 문제도 있다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식을 포기하였을 때는 또 비타민 B12와 철분을 보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프랑스인들이 왜 비만율은 낮은가에 대한 연구 중 지방을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이 아니고 과학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무슨 연구가 올바르고 또 정확한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새로운 학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한 학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내 몸의 건강에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붉은 고기를 덜 먹고 사료로 갈 곡물과 에너지로 소비될 곡물을 인류가 나눠 먹는 방향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 등에 청와대였는지 대한민국 국무인 정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텀블러로 환경기록에 이바지하자는 동향성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은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한 지도 오래됐고 정부 정책이 일회용품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도 보이지 않는데, 또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위선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자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한한 성장을 약속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현 시장주의 질서 속에서 개인이 고기를 적게 먹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생활은 자기만족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힘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면 뭔가 좋은 삶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구절은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이 구절의 앞에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우상은 무한 성장이라는 물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장의 음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이고 소에게 먹을 것을 빼앗긴 지구의 남쪽에 사는 형제 자매들일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잘 지키지 못한 계획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식을 만들어 먹기였습니다. 요즘은 채식 라면도 나오고 비빔밥도 있고 채식으로 할 수 있는 파스타도 있고 두부를 이용한 제법 많은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더군요. 이번 명절 이후 또 연말까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육식은 코로나19 덕분에 많이 줄었습니다.